안녕하십니까. 제가 방금 소개받은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김태유입니다. 오늘 이렇게 좋은 자리에 초청해 주신 송파포럼 여러분, 그리고 홍재성 대표님께 감사 말씀드리고, 또 제가 한 분 한 분 다 거명하지 못하는 정말 중요하고 훌륭하신 내빈 여러분께 이런 자리 마련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 말씀드립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한국의 선택, 짧게 말씀드리면 우리나라가 4차 산업혁명에 성공해서 선진국으로 발전해 나가느냐, 그렇지 않으면 지금 이대로 중진국의 함정에 빠져버리느냐 하는 선택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생각합니다. 좀 더 실감나게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지금 미중 패권 경쟁의 틈바구니에서, 그리고 이 코로나 사태, 전대미문의 위기 속에서 우리가 대한민국의 안보를 굳건히 하고 또 경제를 발전시켜서 우리나라를 정말 살기 좋은 행복한 나라를 만드느냐,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통해서 과거 구한말, 우리 선조들이 하셨던 것 같은 큰 실수를 통해서 정말 수치스럽고 굴욕적인 역사를 통해서 또다시 우리나라 국민들을 불행하게 하느냐 하는 중요한 선택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까 생각합니다. 자, 제1부, 길이 열리면 시대가 열린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새로운 길이 열리면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 왜 길이 열려야 시대가 열리는가?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사실 이 부분이 조금 대학교 강의 같은 부분이라서 여러분 귀담아 들어주셨으면 좋겠는데, 만약에 어부가 생선을 한 마리 잡는데 1시간이 걸리고 사냥꾼이 토끼를 잡는데 1시간이 걸린다 그러면 이 생선과 토끼는 1대1로 교환이 될 것입니다. 똑같이 1시간 걸렸으니까. 그런데 어부가 생선 한 마리를 잡아서 산으로 가지고 가는데 9시간이 걸렸다면 어부는 총 10시간을 보낸 셈이죠. 그러면 산에서는 생선 한 마리가 토끼 10마리하고 교환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산에서 토끼 10마리 값을 내고 생선을 먹는 사람은 대단한 특권층이거나 아주 부유한 사람이겠죠. 그러니까 그분들은 소위 지불의사, willingness to pay가 10배 아니라 20배, 30배도 낼 수 있는 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길이 열릴 때 새로운 부가가치가 엄청나게 창출되고, 그리고 새로운 문명이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길이 열리면 시대가 열리는 겁니다. 인류 문명사상 열린 최초의 길이 어떤 길이냐? 이 길이 진나라의 장안으로부터 로마까지 있는 비단길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실크로드. 그런데 우리는 비단길 밖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저 비단길을 통해서 고대 문명의 중심에 설 기회가 없었습니다. 참 불행한 일이었죠. 이때까지만 해도 동북아시아가 인류 문명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런데 인도네시아의 몰루카 제도, 우리가 향신료 제도라고 부르죠. 여기서 후추, 정향, 육두구, 이런 아주 값비싼 향신료들이 인도양을 거쳐서 아라비아를 지나서, 그리고 지중해를 거쳐서 유럽으로 가면서 새로운 길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우리나라는 향신료 길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어서 향신료 냄새도 맡지 못하고 새로운 길이 열려버렸습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때부터 인류 문명의 중심이 동북아시아에서부터 서쪽으로 조금씩 이동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8세기에서 11세기 사이에 소위 이슬람 문명이 이 향신료가 창출하는 엄청난 부가가치를 배경으로 해서 학문이 발전하고 예술이 발전한 인류 문명의 중심지로 등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향신료가 컨스탄티노플하고 알렉산드리아에서 지중해 상인, 베니스, 피렌체, 제노바, 이 상인들한테 옮겨지면서 소위 지중해 시대가 오고 르네상스 문명이 싹트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향신료 루트라는 새로운 길입니다. 그래서 이 향신료 루트를 중심으로 해서 산업혁명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스만 터키가 점점 강해지면서 유럽인들이 향신료를 가지고 동양과 무역하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서유럽 상인들이 새로운 길을 개척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작은 포르투갈 사람들이 희망봉 루트를 개척하고 스페인 사람들이 대서양 루트를 개척했지만 결국은 영국 사람들이 신대륙으로 가는 길과 희망봉을 돌아서 인도양으로 도는 길, 이 대서양 루트를 전부 장악하면서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됐는데 우리나라는 또 멀리 위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대서양의 새로운 길이 열리는 줄도 모르고 세월이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이 대서양 새로운 길을 통해서 산업혁명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 선조들은 한반도에 자리 잡은 이래 단 한 번도 인류 문명의 중심에 설 기회가 없었습니다. 왜? 큰 길이 한반도를 경유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사람들이 또 인류가 가장 많이 활용하는 항로가 적도 항로 혹은 스웨즈 운하 항로 이렇게 부르는데 이 동북아시아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남중국해 이렇게 인도양 이렇게 거쳐가는 항로죠. 근데 이 항로는 단일 항로라고 보기에는 너무너무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남중국해에서는 중국과 일본, 필리핀, 베트남 여러 나라들의 영토 분쟁이 있죠. 그리고 말라카 해협은 이미 만원입니다.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말레이 반도의 허리를 뚫는 운하를 만들 계획을 지금 하고 있죠. 그리고 인도양은 모든 사람들의 세계 모든 나라들의 이해가 엇갈린 그런 바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억하시죠? 아덴만, 소말리아 해적들이 횡행하는 정말로 위험한 지역입니다. 그리고 스웨즈 운하 확장 공사가 끝나는데도 만원입니다. 얼마 전에 에버그린호라는 컨테이너선이 저기서 좌초를 해가지고 세계 물동량이 다 막혔었죠. 그리고 지중해를 지나면 또 그 지브랄터 해협, 좁은 해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류 문명이 지금 가장 많이 쓰고 있는 적도 항로는 너무 위험해졌고 그나마 만원이 돼서 더 이상 어떤 물동량도 소화하기 힘든 아주 어려운 상황에 처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지구온난화 때문에 새로운 길이 열리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 극동에서부터 유럽으로 가는 북극항로가 열리기 시작했죠. 북극항로. 그런데 놀랍게도 이 인류 문명사의 마지막 큰 길, 이 북극항로가 대한해협, 한반도를 경유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항로는 이 적도 항로에 비해서 거리가 약 5,000km, 3분의 2 정도가 아주 절약되는 아주 효율적인 새로운 항로가 등장했는데 이 항로가 한반도를 지나간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까지 우리 선조들은 단 한 번도 인류 문명의 중심에 설 기회가 없었는데 지금 우리가 이 북극항로를 통해서 인류 문명의 중심에 설 절호의 찬스를 맞이했다는 거죠. 우리가 만약 이 기회를 우리 국가 발전에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다는 것은 이 땅을 5,000년 지켜온 선조들에게 대해서 죄를 짓는 거나 마찬가지다. 그래서 이 북극항로 이거 꼭 활용해가지고 우리가 선진국으로 발전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북극항로를 통해서 4차 산업혁명이 완성될 것이다 하는 게 제가 경제학자로서 역사학자로서 또 문명사를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 중에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좀 많이 연구를 하시는 분들은 아니 4차 산업혁명 그러면 인터넷으로 정보가 오고 가는 그런 혁명인데 갑자기 북극항로하고 무슨 상관이 있지? 이런 의문을 가지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죠? 아마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저는 원래 북극항로를 연구하던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4차 산업혁명을 연구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을 위해서는 북극항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제가 학술적으로 증명을 했죠. 그래서 첫 번째 이유, 왜 북극항로가 4차 산업혁명의 중심이 되는가?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지식경제는 산업경제를 기반으로 해서 일어난다.
여러분 옛날에 산업혁명이 일어났죠? 그러면 농업이 없어지고 산업이 발전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농업이 발전해야지 산업을 일으킬 원료와 식량이라든가 이런 모든 원자재가 생산되는 거죠. 그래서 산업혁명은 농업을 먼저 발전시키고 산업이 훨씬 더 많이 발전한 게 산업혁명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 4차 산업혁명, 지식산업혁명은 소위 지식섹터라고 하는 부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플랫폼, 빅데이터, 이게 발전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죠? 상품이 있어야 됩니다. 상품 하나도 없이 플랫폼이 생기지도 않고 빅데이터가 생기지도 않아요.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은 우선 산업을 발전시켜서 물동량을 늘리고 그 물동량을 기반으로 해서 아주 지식혁명이 폭발적으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은 제일 먼저 어디서 일어나는가? 지식섹터가 아니라 제조업과 항만, 운송, 여기서 일어나게 된다 하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지식경제 시대는 근로시간 축소로 여가시간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 위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행을 많이 못 가시죠? 코로나 위기 전에 정말 열심히 다녔습니다. 우리 윗대 어른들은 효도 관광으로 해외여행 딱 평생 한 번 하시면 그 추억 속에서 즐거이 사셨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1년에 한 번씩 해외여행 하셨죠? 앞으로 주 4일 근무제가 되면 우리 다음 세대, 젊은 세대는 주말 여행도 해외로 나가게 됩니다. 왜 그렇게 사람들이 여행을 많이 다니게 되느냐? 인간은 여행하는 사람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호모사피엔스의 역사가 20만 년이나 됐습니다. 그런데 20만 년 중에 95%가 넘는 기간 동안 인간은 노마드, 소위 수렵과 유목을 하면서 이동했습니다. 우리 인간이 땅에 정착한 지는 불과 몇천 년 되지 않았습니다. 1만 년에도 못 미칩니다. 그러니까 인류 문명의 역사 중에 95% 이상을 인간은 옮겨다녔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지구상에 여행할 수 있는 모든 관광지는 사람으로 넘쳐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북극 항로가 아주 굉장히 사람들이 좋아하고 사랑하고 폭발적으로 여행 수요가 늘어나는 그런 지역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북극 항로는 기존의 항로를 대체하는 게 아닙니다. 기존의 항로가 좋은데 왜 추운 북극 항로로 가느냐? 그게 아니라 기존의 항로가 차고 넘쳐서 이제는 북극 항로로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북극 항로로 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넷째는 북극 항로는 기존의 항로보다 훨씬 더 빨리 인프라가 구축될 것이다. 여기 북극 항로 쪽에 가보신 분 계실 겁니다. 그런 분들은 아니 내가 가보니까 그 얼음판에 가도 그 추위 속에 얼음밖에 없는데 어떻게 인프라가 구축되지? 이런 의문을 가지시게 되는데 그분들은 옛날에 서양 사람들이 범선을 타고 어떻게 대서양을 항해했는지를 모르셔서 그렇습니다. 그 옛날에 범선을 타고 바다를 항해하는 것은 죽음의 길이었습니다. 배가 두 척 나가면 한 척밖에 돌아오지 못한다. 살아 돌아올 확률이 50%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 항해 나가면 1년이 지나야 새로운 계절풍을 타고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는 그 옛날의 대서양 항로에 비해서는 지금 북극 항로는 아주 잘 정비된 고속도로와도 같다 할 정도로 발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북극 항로의 황량함은 그 옛날에 대항해 시대에 서양 사람들이 5대양을 정복하던 그 항로에 비하면 정말로 안전하고 정말로 신속한 항로이기 때문에 빨리 개발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드릴 말씀은 북극 항로는 인류 문명 사상 최초로 한반도를 경유하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의 아주 동력으로 활용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북극 항로가 4차 산업혁명의 중심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이 아니 요즘 지구온난화 때문에 지구가 멸망할지도 몰라서 이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 가지고 세계가 노력하고 있는데 북극해가 자꾸 녹아내리면 그러면 어떻게 되지? 인류의 종말이 가까워지는 게 아닌가?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 말도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지 않아도 누군가 북극 항로로 가게 돼 있습니다. 왜? 지금 녹고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북극 항로를 선점하고 먼저 감으로써 우리가 지구온난화를 지연시킬 수도 있다. 왜? 지금 모든 배는 벙커스유를 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천연가스를 떼기도 합니다. 그러나 천연가스는 힘이 없기 때문에 대량 떼야 됩니다. 탄산가스, 온실가스를 많이 발생시키죠. 그런데 만약 우리가 북극 항로 전용선을 만들어서 원자력 같은 걸로 이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아주 그런 좋은 북극 항로 전용선을 만든다면 우리가 지구온난화를 지연시키는 데도 오히려 기여할 수 있다. 그래서 북극을 난개발하지 말고 아주 체계적으로 잘 개발하는데 우리가 앞장설 수도 있다.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제일 존경하는 윈스턴 처칠, 이분이 한 명언이 뭐냐면 비관론자는 모든 기회에서 위기를 보고 낙관론자는 모든 위기에서 기회를 본다. 이분은 기회를 봤기 때문에 영국을 세계대전에 승리하는 영광스러운 나라로 만들었죠. 이 말을 제가 조금 의역을 해볼 것 같으면 패배자는 위기를 보는 사람이고 승리자는 기회를 보는 사람이다. 지금 지구온난화가 오고 있는데 누가 패배자가 되고 누가 승리자가 될 것인가?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북극 항로를 선점함으로써 우리가 지구온난화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또 승리자도 될 수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북극 항로가 어떻게 생겼는가? 한반도 대한해협을 지나가지고 캄차카 반도 남단으로 해가지고 베링 해협을 지나가게 되면 이 북극 항로가 바로 붉은색 표시되어 있는 러시아의 영해를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러시아 영해 밖으로 갈 수는 없느냐? 갈 수는 있지만은 이론적으로 북극에 가까워지면 얼음이 두꺼워서 얼음을 깨고 가기가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러시아 영해로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북극 항로 개척은 우리가 러시아와 함께 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러시아와 함께 하고 싶은데 러시아는 우리와 과연 함께 하려 그럴 것인가? 우리와 함께 하고 싶을 것인가? 근데 러시아는 우리와 함께 하려고 합니다. 하고 싶어 합니다. 왜 그런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세계 5대 조선사 중에 1등, 2등, 4등 3개의 조선사를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북극해에서 나오는 천연가스, 그 천연가스를 실어 나르는 LNG 탱커, 그거 세계에서 우리밖에 만들 수 없습니다. 그래서 러시아는 우리하고 협력을 아주 절실히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과 러시아가 협력하면 북극 항로를 개척할 수 있다. 이 지도는 뭐냐 하면 시베리아에 있는 천연가스가 실제 중국으로 공급되고 있는 지도입니다. 그러니까 시베리아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지도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이 천연가스 파이프라인을 일본으로 가져올 계획을 했는데 러시아가 일본과 북방섬에 대한 영토 분쟁 때문에 저게 타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저 천연가스 파이프라인이 일본 열도로 연결된다면 어떻게 되겠죠?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옆으로 송유관이 생깁니다. 송유관 옆으로 송전선이 생깁니다. 송전선 옆으로 도로가 생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저 지도에서 한번 보십시오. 우리나라는 동북아시아에서 가장 쓸모없는 땅, 맹지가 돼버립니다. 여러분 맹지가 뭐였는지 아시죠? 진입로가 없어서 쓸데없는 땅, 버려진 땅. 근데 지금 이 천연가스 파이프라인이 일본으로 연결되고 나면 우리나라는 동북아시아의 맹지가 됩니다. 그런데 러시아는 우리하고 협력하고 싶어가지고 한때 북한을 관통하는 천연가스 파이프라인을 묻어주겠다고 우리한테 제안을 했어요. 근데 우리가 저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안타까운 일이죠.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지도자의 식견이 저 행운의 기회를, 러시아가 제공한 저 행운을 아주 발로 차버릴 만큼 우리가 무식했다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저 천연가스 파이프라인이 연결되고 이게 일본까지 연결됐더라면 어떻게 되겠죠? 지금 한반도는 북핵 위기로부터 훨씬 더 안전해졌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저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옆으로 송유관이 흐르고 송유관 옆으로 송전선이 들어오고 송전선 옆으로 도로가 생기고 그러면 한반도는 동북아시아의 물류와 교통의 중심지, 강남으로 치면 강남역 사거리 같은 땅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 파이프라인은 중요하고 정말로 우리가 러시아와 협력하는 것이 우리나라에 중요하다. 뒤에 가서 또 말씀드리겠지만 중요한 이유 딱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미세먼지 싫으시죠? 중국에서 오던 미세먼지 겨울 한철 오고 안 옵니다. 편서풍이 불을 때 오니까요. 그런데 지금 북한은 우리나라에 비해서 에너지 소모량이 15분의 1밖에 안 됩니다. 경제 규모가 낙후했으니까. 그런데 우리에 비해서 미세먼지 발생량은 2배나 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북한은 에너지 사용당 미세먼지 발생을 우리보다 30배 더 많이 하는 거예요. 왜 그렇죠? 우리는 천연가스도 쓰고 전기도 쓰고 그리고 석탄도 굉장히 고질탄을 수입해서 쓰고 이렇게 청정연료를 쓰고 있는데 북한은 지금 질 좋은 석탄은 중국으로 수출하고 저질탄, 공해덩어리 탄을 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약 북핵 위기가 어느 정도 해소돼서 안정되고 북한 경제가 본격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하면 북한이 뭘 하겠어요? 반도체를 만들겠어요? 자동차를 만들겠어요? 우리가 80년대 하던 저부가가치 공해산업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렇게 되면 한반도는 완전히 미세먼지의 지옥으로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북한은 경제가 부흥하면 북핵 위기가 해소되면 한반도는 핵보다도 더 무서운 미세먼지의 지옥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자손들은 이 땅에서 1년 12달 방독면을 끼고 살아야 될 정도가 돼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해결하는 아주 좋은 방법은 북한을 관통하는 천연가스 파이프라인을 러시아로부터 가져오고 통과료를 북한의 천연가스로 무료로 넉넉하게 주면 북한에서는 원가 개념이 없으니까 청정연료인 천연가스로 북한 경제를 부흥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얘기 계속하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우리 본업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부 동북아 시대의 지정학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북아 시대의 지정학. 여러분, 이게 뭐냐? 세계 평균 국민 소득이 어떻게 변해왔나? 지난 몇천 년 동안 소득이 하나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몇천 년 동안. 과거에는 할아버지 때나 아버지 때나 아들 때나 손자 때나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산업혁명을 기점으로 해서 소득이 폭발적으로 발전한 게 보이시죠?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릴까 생각합니다. 농업사회는 경제가 발전하지 않습니다. 경제성장이 정체된 사회입니다. 산업사회는 경제가 가속적으로 발전하는 사회입니다. 그래서 농업사회를 제로섬 게임의 시대, 그리고 산업사회를 포지티브 썸 게임의 시대 이렇게 부릅니다. 제로섬 게임이라고 하는 건 뭐냐? 생산량이 똑같기 때문에 내가 더 가지려 그러면 남의 것을 뺏어야 됩니다. 그래서 농업사회는 정복과 수탈의 시대입니다. 여기에 비해서 산업사회 포지티브 썸 시대는 생산이 늘어나니까 네 걸 뺏지 않고 나도 더 먹고 너도 더 먹고 함께 발전할 수 있다. 그래서 평화 공존과 동반 성장이 가능한 시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왜 그런가? 우리가 농업 생산 함수는 체감하는데 기술 발전 속도가 점점 느려지기 때문에 시간의 흐름에 따른 경제 성장 속도가 점점 감속해서 정체되기 때문이다. 이건 아주 학술적인 얘기죠. 경제 성장이 정체된다. 농업 사회는 경제 성장이 정체됩니다. 그래서 로마의 예를 들 것 같으면 로마가 이태리 반도를 다 차지했어요. 그런데 인구는 늘어나는데 생산은 늘어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죠? 못 살죠. 인구는 늘어나는데 생산은 늘어나지 않으니까. 그래서 전쟁을 해가지고 땅을 넓힙니다. 남의 땅을 뺏어요. 그럼 생산이 많이 늘어나죠. 근데 세월이 흐르면 인구는 또 늘어나는데 생산은 늘어나지 않아요. 그러면 전쟁을 해가지고 또 땅을 뺏어. 그래서 농업사회는 정복과 수탈을 반복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한 시대가 바로 농업사회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유럽 지도입니다. 근데 유럽 역사를 아주 단순하게 축약해서 말씀드리면
영국과 프랑스와 독일 간의 전쟁의 역사다. 영국과 프랑스와 독일 간의 전쟁의 역사다. 이렇게까지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영국하고 프랑스를 비교해보면 영국은 국토가 24만 평방킬로미터, 프랑스는 55만 평방킬로미터. 그러니까 프랑스는 영국보다 2배 이상 훨씬 큰 나라예요. 인구는 3배 이상 많았어요. 그런데 소위 우리가 서기 천년경에 그 노르만디공 윌리엄이 영국을 정벌하고 정복왕 윌리엄 1세로 등극한 이래 영국과 프랑스가 전쟁사에 역사의 이름이 나타나는 전쟁을 몇 번 하냐? 16번을 합니다. 16번을. 근데 누가 이겼는지 누가 졌는지는 정확하게는 모르지만은 전쟁터가 어디였는가를 보면 누가 침략자인지 누가 피해자인지를 알 수 있죠. 그런데 전쟁터가 대부분 프랑스입니다. 아니, 영국은 조그만 나라고 프랑스는 큰 나라인데 인구가 3배가 넘었는데 왜 프랑스는 영국한테 자꾸 침략을 받지? 그 이유는 영국은 섬나라고 프랑스는 연안국가이기 때문에 영국은 해군이 강하고 프랑스는 육군이 강하고 해군은 바다 건너 침략할 수 있지만 육군은 도보 해협 건너서 영국을 침략할 수가 없는 거죠. 이게 지정학입니다. 섬나라하고 연안국가가 있으면 섬나라가 연안국가를 침략하게 돼 있다. 그러면 이 프랑스하고 독일하고를 비교해보면 프랑스는 독일보다 훨씬 큰 나라입니다. 그런데 독일은 그 옆에 있는 다른 작은 나라, 폴란드, 오스트리아, 체코, 슬로바키아 이런 나라를 점령해가지고 덩치를 왕창 키웁니다. 그 덩치가 커지면 프랑스 쪽으로 밀고 내려오죠. 그래서 보불전쟁 때 독일이 프랑스로 쳐들어와가지고 파리를 점령하고 베르사유 궁전에서 독일 황제의 대관식을 합니다. 프랑스로 보면 정말 수치스러운 일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세계제 1차 대전, 세계제 2차 대전 계속 프랑스로 밀고 내려옵니다. 이 얘기는 뭐냐? 연안국가와 내륙국가가 있으면 내륙국가는 내륙이 통일돼서 덩치가 커지면 꼭 연안 쪽으로 밀고 내려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유럽의 역사를 볼 때 유럽의 중심에 위치하고 국토가 제일 크고 인구가 제일 많은 정말 유럽의 중심 국가 영국이 조그만 섬나라 영국의 침략을 끝없이 받고 더 작은 독일의 침략을 계속 받았다. 이것이 바로 지정학입니다. 지정학. 이 지정학을 여러분 머리에 두시고 동북아시아 지도를 볼 것 같으면 어떻게 되냐? 동북아시아에는 왼쪽에 중국이 있고 한국이 있고 그리고 일본이 있죠. 근데 한국하고 일본을 비교해보면 일본이 한국보다 큰 나라입니다. 임진왜란 당시에 일본 인구가 우리 조선 인구의 2배가 넘었습니다. 그래서 15만 대군이 밀려오는데 조선 군대는 그때 기록에 의하면 4만 8천 명 정도 있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일본은 섬나라라는 지정학적 이점을 안고 거기다가 인구도 2배 많고 훨씬 더 군대도 많고 그래서 우리나라를 계속해서 침략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한국과 중국을 비교해보면 어떠냐? 사실 중국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죠. 왜냐하면 통일국가가 항상 한족의 나라가 아니었으니까 몽골 제국은 원나라였고 금나라는 여진족의 나라고 요나라는 또 그란족의 나라고 청나라는 만주족의 나라고 그런데 이 동북아 대륙이 통일만 되면 덩치가 얼마나 커지냐? 이 한반도의 수십 배가 됩니다. 그러면 꼭 우리 연안국 한국으로 밀고 내려옵니다. 그래서 수양제 113만 대군이 우리를 쳐들어왔고 그죠? 당태종이 또 쳐들어왔고 그래서 우리 한국은 연안국으로서 지정학적으로 섬나라와 내륙국의 침략을 피할 수 없는데 유럽에 있는 프랑스는 그나마 가장 큰 나라인데도 그런 침략을 받았는데 우리나라는 제일 작고 인구가 적기 때문에 침략을 받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수천 년 동안 일본과 중국의 침략을 받았다는 게 우리 조상들이 잘못하거나 우리 민족이 허술하고 나약한 민족이라서가 아니라 지정학적인 불리함 때문에 어쩔 수가 없었다.
하는 말씀을 제가 여러분께 지금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왜 저렇게 자리를 잡게 됐냐? 사실 굉장히 자랑스럽습니다. 우리나라 역사는 왜? 동북아시아 대륙에 수백 개의 민족과 국가들이 원래 있었어요. 그게 이합 집산을 통해서 5호 16국 시대에 22개 나라로 집약이 된 겁니다. 그래서 북쪽의 5호가 선비, 흉노, 갈, 저, 강 이게 호족들이고, 그 다음에 한족들의 나라가 진나라, 초나라, 제나라, 오나라, 월나라 이런 나라들이 있었죠. 그 수십 개 나라가 있었어요. 그런데 또 한 나라가 강해져서 전체를 점령하면 다른 나라가 다 거기 복속하고, 또 한 나라가 커져서 전체를 점령하면 다 복속하고, 그 가운데서 그 수많은 민족과 국가들이 그 국가적 존엄성과 민족적 정체성을 다 잃어버렸어요. 없어졌어요. 그냥 섞여버렸어요. 그런데 아주 강인한 민족 단 하나가 남아서 끝까지 국가적 정체성과 민족적 존엄성을 쭉 지켜온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지정학적으로 불리하게 중국과 일본 사이에 위치하게 된 것은 우리가 못나서가 아니라 우리 조상들이 너무 잘나서 그렇다, 그렇게 변명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까지 표현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어쨌든 현실은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지정학적으로 침략을 받게 돼 있죠. 그런데 새로운 세상이 도래하고 있습니다. 왜? 이제는 생산 함수는 계속 체감하지만은 기술 발전 속도가 점점 빨라져가지고 경제 성장이 가속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감속하던 농업 사회는 경제 성장이 정체하는데 가속하는 사회는 역동적으로 발전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 경제는 계속 발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산업 사회가 오고 90년대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일본은 우리나라에 소재 부품 장비를 공급했어요. 왜? 일본이 소재 부품 장비를 가장 잘 만드니까. 우리는 이걸 가지고 뭘 만들었냐? 중간재를 만들었어요. 반도체, LCD 뭐 이런 걸 만들었죠. 이것을 우리가 중국에 공급했죠. 중국은 이걸 우리로부터 중간재를 수입해 가지고 최종 제품을 만들어서 전 세계에 팔아치우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경제가 역동적으로 발전했죠. 한국 경제도 발전했습니다. 일본 경제도 굉장히 많이 발전했어요. 그래서 소위 한중일의 경제가 역동적으로 발전하면서 이 상태가 조금만 더 지속되면 미국에 있는 인류 문명의 중심이 동북아시아로 옮겨오는 것은 시간 문제다,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였습니다. 그랬는데 어떻게 됐느냐? 농업사회에서는 경제가 정체하기 때문에 한국과 중국과 일본이 생산할 수 있는 양이 똑같아요. 그런데 경제가 발전하면 일본도 발전하고 한국도 발전하고 중국도 발전하고 이렇게 역동적으로 발전하게 되죠. 그래서 과거 제로섬 시대에는 어떻게 되냐? 이게 파지티브 섬 시대로 바뀌는 거예요. 제로섬 시대에는 중국이 더 갖기 위해서는 한국 걸 뺏어야 돼. 일본이 더 갖기 위해서도 한국 걸 뺏어야 돼. 서로 뺏고 빼앗기는 시대. 이게 바로 전쟁과 갈등의 시대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되냐? 평화 공존하면서 동반 성장이 가능한 거예요. 왜? 새로운 가치가 창출되니까, 더 많이 생기니까 너도 더 갖고 나도 더 갖고 동방 성장과 동방 번영이 가능한 시대가 온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을 동북아시아의 지도자들이 미처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중일의 연횡이라고 부르는 이 한중일의 협력 체제, 이 가치 사슬의 협력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무너졌냐? 한국과 일본 관계가 악화되면서 무너지기 시작했죠. 그래서 한일 관계가 극적으로 나빠졌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누구 탓이냐? 정치인들이 역사를 정치에 악용한 결과다, 이렇게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죠. 그래서 일본의 한국에 대한 어떤 그 인식이 굉장히 나빠졌습니다. 그래서 일부 정신적으로 병든 사람들이 혐한류에 빠지게 됐는데, 일본의 아주 건실한 중산층도 거기에 함께 지금 오염이 돼서 일본 국민의 70% 가까이가 한국에 대해서 아주 나쁜 감정을 갖게 됐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냐? 소위 우리나라에 대한 수출 규제가 생기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반도체 만드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그 소재와 장비, 이것을 수출 규제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나라한테 해코지를 하지는 않았지만은 언제든지 해코지를 할 수 있는 준비를 다 끝내고 있다,
그래서 지금 한국과 일본의 지도자들이 감속하는 농업경제, 소위 갈등과 수탈의 시대가 지나가고 동반성장, 동방번영의 시대가 왔다는 사실을 제바로 인식하고 있지 못하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한국과 중국 관계는 어떠냐? 중국 관계, 여러분 사드 사태 때 보셨죠? 이때 정부를 대변하는 황구시보 논조를 보면 중국은 한국을 대등한, 존중해야 될 국가로 생각하지 않는다, 이런 느낌을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죠. 롯데마트 다 때려 부쉈습니다. 현대자동차 직격탄을 맞았어요. 그리고 한한령, 한국의 문화, 한국의 연예인 전부 금지돼가지고 지금도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반도체도 혼자 해야 되겠고, 배터리도 혼자 해야 되겠고, LCD도 혼자 해야 되겠고, 전부 독식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감속하는 농업사회의 멘탈리티, 이걸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한국 광고판을 전부 다 철거하고 지금 중국에서 삼성 갤럭시의 점유율이 20%에서 1%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국으로부터 엄청난 피해를 입은 거죠. 그래서 한중일의 연행은 이제 깨졌다. 더 이상 협력 관계가 구축되지 않는다. 우리보다 더 큰 일본, 더 큰 중국이 하지 않는데 우리 힘으로 한중일의 연행을 봉합해서 붙일 수는 없다.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미국이 우리를 좀 도와주지 않을까? 그런데 미국은 우리를 돕는 게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왜? 미국은 일본과 힘을 합쳐서 옛날에 공산주의, 공산권을 포위함으로써 소련을 무너뜨렸죠. 지금 일본과 힘을 합쳐서 중국을 포위하고 있는데 일방적으로 우리 편을 들어줄 수가 없습니다. 물론 한미 관계는 좋죠. 그러나 한일 관계를 무시하면서까지 한국을 도와줄 수는 없죠. 그래서 요즘 한때 유행했던 소위 지정학자 피터 자히안, 이 사람은 학자라기보다는 컨설턴트 같은 사람인데, 이 사람의 주장에 의할 것 같으면 한국의 선택권은 없다. 한국은 동북아에서 어떤 선택도 할 능력이 없다. 빨리 일본한테 형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일본하고 대만하고 함께 이 바다 쪽에서 저 중동에서 들어오는 석유 수소선과 수출선을 확보하지 못하면 한국의 미래는 없다. 이렇게 단언을 했어요. 저 사람 한국에 와서 인터뷰도 하고 강연도 하고, 근데 한국의 선택은 빨리 일본과 연대하는 외에는 다른 선택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그 얘기가 반은 맞지만은 반은 틀린 거다. 지정학적으로 보면 당연히 그런데 우리한테 기회가, 또 다른 기회가 있다 하는 게 제 주장이죠. 그 기회가 어떤 기회냐? 바로 이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오늘 제가 장황하게 지금까지 서론을 해내려온 겁니다. 자, 제3부 지정학적 한계를 돌파하는 문명사적 해결 방안이 있다. 이 문명사적 해결 방안이 뭔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중일의 연행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우리가 우리 힘으로 저것을 봉합할 능력이 충분히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한미동맹을 굳건히 하면서 한미동맹의 새로운 동반자로 러시아를 초대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결할 수 있나? 지금 한미관계를 한번 볼까요? 한미관계는 여러분 제가 설명 안 해도 너무 잘 아시죠? 우리는 사실 미국이 일본과 전쟁의 이김으로 인해서 독립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6.25 한국전쟁 때 한반도가 완전히 적화되기 일보 직전에 메가더 장군의 인천 상륙작전을 통해서 우리가 김일성 시하로 들어가지 않고 우리 자유민주 대한민국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우리가 미국의 구호물자 없이는 우리나라 정부도 사회도 유지되기가 정말로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월남에서 피를 나누면서 같이 싸웠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은 미군이 주장하는 자유와 민주, 평화를 위해서 세계 각처에 미군이 나가가지고 지금까지 수없이 피를 흘렸는데 그 피 흘린 대가가 정말 진정히 국가 발전과 번영으로 나타난 가장 성공적인 사례가 대한민국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자랑스러워하죠. 그래서 미국은 해외 단일 기지로서는 최대의 기지, 캠프 험프리스 기지, 그게 우리 평택에 있습니다. 그리고 한미 관계가 나쁘다 얘기하는데 이 이상 나빠질 수는 없다.
그래서 한미 관계는 굉장히 공고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다가 미국은 왜 우리가 미국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되냐면 미국은 경제적으로 너무너무 강한 나라입니다. 세계에서 제일 부자 나라예요. 어떤 사람들은 중국이 곧 미국을 앞설지도 모른다. 그거 조금 잘못된 생각입니다. 총량으로는 중국이 미국을 앞설지 몰라도 중국은 인구가 14억이나 되기 때문에 14억이 먹고 입고 실제로 투자할 수 있는 가처분 국가 총생산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중국이 미국 따라가려면 멀었습니다. 거기다가 미국의 군사력은 엄청나게 강합니다. 여러분 잘 보시면 저 위에 있는 그래프를 제가 이렇게 접어놨습니다. 너무 길어서. 대영 제국이 세계를 지배했던 원리를 뭐라고 부르냐? 2+3 스탠다드, 2+3 기준 이렇게 부르요. 그게 뭐냐? 대영 제국의 해군은 2등국의 해군과 3등국의 해군을 합친 것보다도 항상 더 강하다. 근데 미국은 지금 군사력으로 볼 때 2등부터 11등까지 10개국을 합친 것보다도 엄청난 군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강합니다. 거기다가 포춘 500대 기업 중에 상위 10대 기업이 전부 미국 기업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월스트리트에 있는 경제력과 실리콘밸리에 있는 기술력으로 세상을 완벽하게 지배하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상 미국만큼 강력한 제국은 없었습니다. 미국만큼 세계에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는 나라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미 관계는 좋아야 됩니다. 나쁘면 어떻게 되냐? 우리가 손해를 크게 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미 관계가 그렇다면 한러 관계는 어떤가? 여러분 얼른 머리에 떠오르시는 생각이 있죠? 고종의 아관파천 기억나시죠? 고종이 아관파천, 일본 사람들이 고종을 해코지할까봐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숨어 들어간 거죠. 저걸 가지고 일부에서는 러시아가 조선을 수탈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는 잘못 아신 겁니다. 고종이 일본으로부터 목숨의 위협을 느껴가지고 영국, 독일, 프랑스 여러 공사관에 나 좀 숨겨달라 파천을 요청했는데 아무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러시아가 받아줬어요. 그게 바로 아관파천의 실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을 알고 역사를 얘기해야 된다는 거죠. 물론 아관파천 기간에 우리나라는 농업경제고 러시아는 산업경제이기 때문에 러시아한테 우리나라의 광산권이라든가 벌채권이라든가 이런 게 다 많이 넘어갔어요. 저게 러시아로 안 넘어갔으면 조선이 발전하는 데 쓰였을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저게 러시아로 넘어가지 않았으면 영국으로, 일본으로, 프랑스로 넘어갔을 거예요. 어차피 넘어갔을 겁니다. 왜? 한국은 산업화되지를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저 세렝게티 평원에서 초식동물을 뭐라고 부르느냐? 피식자라고. 잡어 맥히는 동물, 피식자죠. 잡아먹는 사자나 하이에나 같은 이 육식동물을 뭐라고 해요? 포식자라고 하죠. 그래서 경제로 따지면 조선의 농업경제는 피식경제고 러시아의 산업경제는 포식경제였고 일본도 포식경제, 미국도 포식경제, 우리는 포식경제가 못 됐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되냐? 러시아 경제가 완전히 농업경제로 전락하고 버렸습니다. 1차 산업, 소위 석유, 에너지 이런 1차 산업에 기반한 경제를 농업경제라고 부릅니다. 근데 러시아가 그렇게 돼버렸어요. 왜 그렇게 되냐? 이 과정을 다 설명하려고 그러면 힘든데 조선이 피식경제였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강력한 포식경제, 산업경제로 바뀌고 러시아가 농업경제로 바뀐 이 과정, 이거를 지금 이 자리에서는 다 설명할 수 없는데 그 산업이 어떻게 발전하고 산업혁명의 역사가 어떤가는 제가 패권의 비밀이라는 책에서부터 상업사회가 어떻게 산업사회로 발전해가지고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미국이 세계 제2차 대전까지 강대국이 됐는지 그 과정을 썼습니다. 그래서 저거는 산업혁명의 역사자, 인류 문명의 역사죠. 그러면 한국은 어땠냐? 그래서 한국의 시간이라는 책을 통해서 제가 한국이 정말로 낙후된 농업국이었는데 한강의 기적을 통해서 예비 선진국으로 세계에서 가장 경이적인 경제적 성공을 이뤘다. 그러나 그 후 우리나라가 중진국의 함정에 빠져들어가고 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중진국의 함정을 벗어나서 선진국으로 등극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3대 혁신을 해야 된다. 정부 혁신, 사회 혁신, 대외 혁신. 그
내용이 이 한국의 시간이라는 책에 써 있는데 그 중에 대외혁신 부분을 특별히 따로 한 권의 책으로 쓴 게 바로 오늘 여러분께 드린 한국의 시간이라는 책입니다. 그래서 저 한국의 시간이라는 책에는 한국과 러시아가 협력하면 어떤 점이 좋은가, 지경학적 측면에서, 미래 산업을 위한 에너지 측면에서, 그리고 물리와 과학과 기술 패권 측면에서, 그 다음에 인적 문화적 교류 측면에서 한국과 러시아는 서로 윈윈이 가능한 보완 관계에 있다. 윈윈이 가능하다는 게 뭐예요? 나도 성공하고 너도 성공한다. 내가 성공하고 네가 실패하고, 네가 성공하고 내가 실패하는 게 아니라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관계가 한국과 러시아 관계다 하는 것을 문화적, 산업적, 과학적, 기술적 모든 면에서 설명한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그래서 이 한중일의 연횡이 지금 잘 안 되면 한중일의 연횡을 되살려서 우리나라 경제를 발전시키는 방법은 한미러의 합종을 끌어서 균형을 취하는 거다. 그래서 한중일의 연행, 우리가 중국과 일본을 버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관계가 악화되어 있어요. 이 관계를 재봉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 한미러의 합종과 균형을 취하게 하면 한중일의 연행도 함께 살아난다 하는 게 제 주장입니다. 자, 이게 어떻게 살아날 수 있는가 봐요. 그러면 다른 나라의 관계도 봐야죠. 우리나라하고의 관계만 봐가지고는 안 되죠. 그런데 지금 러시아와 중국 관계는 굉장히 좋습니다. 2차 대전 후에 지금 합동 군사 훈련을 하고 아주 그 우위를 나누고, 중국은 러시아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러시아에 엄청난 투자를 해가지고 이 두 나라의 관계를 돈독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히 이렇게 갈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러시아 사람들은 중국을 미래에 가장 위험한 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러시아는 인구가 1억 4천만, 중국은 14억, 인구가 10배 많아요. 그런데 국토는 중국이 960만 평방킬로미터, 러시아가 1700만 평방킬로미터. 러시아 사람들이 중국 사람들이 슬슬 러시아로 다 걸어 들어오면 러시아가 전부 중국 땅이 될지 모른다. 그것을 황화현상 이렇게 그래가지고 중국을 굉장히 겁내고 또 중국의 이 침입을 막으려고 생각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미국은 중국을 포위하는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멀지 않은 장래에 미국이 대중국 포위망을 완성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에 러시아를 끌어넣지 않고는 대중국 포위망이 절대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사태로 미국하고 각을 세우고 어려운 처지에 있지만 그것은 하나의 사건입니다. 그 사건은 풀리게 마련이에요. 그런데 미국이 중국을 포위해야 한다는 것은 하나의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대중국 포위망을 완성해 갈 것이고 언젠가는 전격적으로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풀고 러시아를 동참시킬 거다. 저는 그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러시아와 일본의 관계는 어떠냐? 러일 전쟁 때부터 러시아하고 일본은 과거의 적이었고 미래의 적입니다. 지금도 북방섬 가지고 분쟁을 하고 있는데 일본에서는 일본의 군국주의자 우익들은 오츠국, 캄차카, 사하린 다 일본 땅이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고 그런 사실을 러시아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 있는 북방섬 저거 가지고 분쟁이 있었죠. 아베 수상이 2016년에 내가 북방섬을 협상해서 받아오겠다. 그런 러일 정상회담에 앞서서 그런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푸틴이 갑자기 신문 기자들 프레스 컨퍼런스 하는데 모아놓고 일본에서 선물 받은 일본 토종견 아키다 기견이라는 개를 데리고 나와서 앉아 일어서를 시킨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너 내 명령에 따라야 돼. 뭐 그런 얘기죠. 일본으로 보면 상당히 굴욕적인 일입니다. 여러분 유튜브에 들어가시면 저 장면 동영상으로 그대로 다 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일본의 젊은 중의원 마루야마 호카다라는 사람이 북방섬을 전쟁해서라도 뺏어야 된다. 이런 발언이 보도되자 일본의 자민당이 우익당이죠. 자민당보다 더 골수 우익당이 유신회인데 그 골수 우익당 유신회 소속인데 유신회에서 이 중의원을 제명해버렸어요. 왜? 러시아에서 그때 군사 전문가 이 협회장이
러시아가 마음만 먹으면 20분 안에 일본 열도를 지구상에서 지워버릴 수 있다. 그리고 핵폭격을 할 수 있는 폭격기를 일본 상공에다 띄워버렸어요. 그래서 일본이 거기에 대해서 아무 대응도 못했어요. 정말 치욕적인 거죠. 그래서 러시아 관계는 굉장히 나쁩니다. 미국과 중국 관계, 여러분 트럼프가 잠시 관계를 나쁘게 한 건가? 그거 아닙니다. 바이든이 지금 더 크게 각을 세우고 있죠. 그래서 미국과 중국의 관계는 앞으로 한 세기 동안 소위 적대적인 관계를 유지할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면 마지막으로 미국과 일본의 관계는 어떠냐? 미국과 일본의 관계는 정말로 좋습니다. 일본 국토 어디에나 미군 기지가 들어갈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하고 다릅니다. 우리는 그 협상을 통해 가지고 미군 기지를 주둔시켜야 되는데 일본은 그렇지 않습니다. 안방까지 다 내준 거예요. 미군 어디든지 주둔해라. 거기다가 일본의 아베 수상은 트럼프의 애완견, 트럼프의 푸들이라고 불려도 화내지 않습니다. 그만큼 일본을 미국을 중요히 생각하죠. 미일 관계가 아주 더 이상 더 할 수 없을 만큼 좋습니다. 그러나 일본 사람들은 혼내라는 속마음이 있고 다떼마에라는 겉마음이 있죠. 일본 사람들의 속마음 속에는 뭐가 들어있냐? 여러분 저 원자탄 잊어지겠습니까? 히로시마에 떨어진 우라늄탄, 나가사키에 떨어진 플루토늄탄, 저 두 방의 기억은 일본 역사가 존재하는 한 영원히 있을 것이다. 그래서 지금 미일 관계가 좋다고 끝까지 계속 좋지는 않을 수도 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80년대 일본 경제는 엄청나게 발전했어요. 지금 중국 경제가 미국을 앞설 확률, 그게 모든 경제학자의 관심인데 80년대는 언제 일본이 미국을 앞서나 이게 초미의 관심사였습니다. 그랬는데 어떻게 되냐? 플라자 합의에 의해서 일본 경제가 괴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플라자 호텔에 일본이랑 독일이라든가 5개국 재무장관을 다 모아놓고 독일하고 일본은 너무 수출을 많이 하니까 다른 나라 경제가 위협을 받는다. 환율을 올려서 수출을 못하게 해라. 그래서 일본하고 독일이 환율을 확 올립니다. 그 환율이 올라가고 나서 일본 경제가 버블 경제가 되죠. 그래서 버블이 꺼지면서 지금 잃어버린 30년이 왔죠.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이 일본의 잃어버린 30년 뭐 때문에 왔느냐? 바로 미국이 주도한 플라자 합의 때문에 왔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얘기입니다. 왜? 독일에는 버블 경제 안 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일본이 플라자 합의에 대해서 잘못 대응한 잘못도 일부 있고, 그러나 플라자 합의가 시작이었다. 일본 버블 경제, 이 말도 꼭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래서 미국하고 일본 사이에서도 눈에 보이지 않는 견제가 있다. 그래서 한중일의 연행과 한미러의 합종 사이에 이 4대국이 서로 아주 강력한 균형 속에서 이 합종과 연행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한중일의 연행과 합종. 그러면 연행이냐 합종이냐? 어느 게 좋으냐가 아닙니다. 연행을 살리려면 합종을 만들어야 된다. 그런데 우리가 한국의 선택지를 볼 것 같으면 한반도 주변에 중국이 있고 일본이 있고 미국이 있고,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선택지가 몇 가지 있어요. 한 나라하고 강력한 동맹을 맺는 게 3가지 선택지가 있고, 두 나라하고 느슨한 동맹을 맺는 게 3가지 있고, 우리는 6가지의 선택지밖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러시아가 들어가면 중국, 일본, 미국, 러시아 사이에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는 24개로 늘어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왜? 한 나라하고 동맹을 맺을 수도 있고, 두 나라하고 맺을 수도 있고, 3나라하고도 맺을 수 있고, 그 나라를 바꿔가면서,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동북아시아의 대외 정책, 한일 관계, 한중 관계, 북핵 위기, 이거를 다 풀어내지 못하고 우리나라가 동북아시아에서 실질적인 중재자로서, 운전자로서 기능을 못한 이유가 우리가 6개의 선택지 중에 정답이 없었다는 거죠. 그러면 러시아가 들어가면 24개의 선택지가 나오는데 이 24개의 선택지 중에는 정답이 있을 수 있는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있다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한미러의 합종의 진짜 이유죠. 어떻게 그게 있을 수 있는가? 과거에 신라라고 하는 조그만 나라가 한반도에 있었습니다. 고구려나 백제에 비해서 후발국이었기 때문에
힘이 부족한 나라였죠. 그런데 이 신라의 그 태종무열왕, 이 태종무열왕이 시도했던 역사적인 외교가 있습니다. 그 외교가 시작은 고구려와 돌궐, 지금 터키죠? 고구려와 돌궐이 힘을 합쳐서 당나라를 견제하다가 그게 무너졌습니다. 돌궐이 망해서. 그리고 나서 이 신라의 태종무열왕 김춘추가 역사적 기록에 의하면 당나라를 2번 가요. 그리고 일본에도 2번 갑니다. 가서 무슨 협의를 했는지, 어떤 외교를 했는지는 기록에 남아있질 않습니다. 그런데 그 옛날에 당나라에 2번, 일본에 2번 갔다는 것은 아마 한중일의 연횡을 시도했던 게 아닌가라고 제가 추측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뭔가 잘 안 되니까 태종무열왕 김춘추가 고구려에 갑니다. 그랬다가 연개소문이 잡아서 가둬버려요. 그래서 죽을 뻔했죠. 그런데 김유신 장군이 가서 협상하고 이렇게 잘해서 구출해서 겨우 목숨만 살아 돌아옵니다. 그래서 저는 태종무열왕 김춘추는 한중일의 연횡도 시도했고 신라와 고구려의 합종도 시도했는데 둘 다 성공하지 못한 것으로 저는 추정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냐? 신라는 당나라와 동맹을 맺고 백제를 멸망시킵니다. 그리고 또 당나라와 동맹을 맺고 고구려를 멸망시킵니다. 그게 우리나라 동족 간의 전쟁이라고 일부 비난하는 분도 있지만 어쩌면 신라로서는 어쩔 수 없는 자구책이 아니었는가, 그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냐? 백제가 망하고 고구려가 망하고 나니까 당나라가 동맹군 신라에 대해서 추악한 배신을 시도한 거예요. 그게 뭐냐? 백제의 고토에다가 웅진도독부를 만들어서 당나라의 지방으로 편입을 해버렸어요. 고구려의 고토에다가 안동도호부를 만들어서 당나라의 지방으로 편입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신라에다가 계림도독부를 설치하고 신라왕을 계림대도독으로 임명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신라와 당나라가 힘을 합쳐서 백제와 고구려를 멸망시켰는데 그 순간 당나라는 백제와 고구려뿐 아니라 신라까지 전부 다 점령해서 당나라의 변방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정말 추악한 배신이죠. 그래서 신라에서는 참을 수 없다. 그래가지고 오골성을 넘어서 요동을 선제 공격을 함으로써 나당 전쟁이 시작됩니다. 나당 전쟁이. 그래서 이때 당나라가 있고 왼쪽에 토번, 지금 티벳이죠. 토번이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라가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신라의 요동 성공으로 나당 전쟁이 시작됐는데 670년 토번의 명장 가르친링이 그 당나라 군대를 아주 격파해가지고 대장군들을 전부 포로로 잡았어요. 근데 우연인지 아닌지 알 수 없지만은 거의 같은 시기에 신라가 당나라가 점령하고 있던 그 옛날 백제 고토 웅진도독부의 80개 성을 당나라로부터 다 뺏어버렸어요. 이게 동시에 일어난 일입니다. 티베트하고 신라하고 토번하고 신라가 협력했는지 안 했는지 이런 기록은 없어요. 그리고 협력했을 가능성도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게 동시에 일어났기 때문에 당나라가 거기에 별로 저항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랬는데 672년 당나라에서 안 되겠다. 그래서 유인계를 대도독으로 해가지고 본격적으로 신라에 대해서 공세를 취하기 시작해서 성문이라는 데서 신라군이 당나라군한테 창패를 하고 대장군 7명이 전부 전사를 합니다. 그때부터 신라는 나당전쟁을 공세에서부터 완전히 수세로 전환하고 어쩔 줄 몰라서 전열을 가다듬는 데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제 신라를 당나라가 멸망시키는 것은 시간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보이는 순간이 있었죠. 그런데 675년 당나라가 유인계하고 일부 군대를 본국으로 송환해버립니다. 왜? 토번이 강력해져가지고 실크로드를 자꾸 막고 당나라를 위협하니까 토번 전선에 군대를 투입한 거예요. 이때 바로 신라군이 매소성에서 당나라군 20만을 거의 전멸시키고 군마 3만 필 이상을 노획하는 정말 큰 대승리를 거둡니다. 신라가. 그런데 유인계를
토번전선으로 빼지 않았으면 과연 저런 승리가 가능했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러자 당나라에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아주 수군을 보내가지고 지금 금강, 기벌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신라 본토를 공략해야 되겠다. 그랬는데 신라의 그 수군 대장 사찬 시득이라는 사람한테 이 당나라 수군이 전멸해 버립니다. 그래서 사찬 시득을 신라의 충무공 이순신 이렇게까지 부르죠. 이제 당나라는 신라와 싸워서 이길 여력이 별로 없어진 거예요. 그러나 당나라는 큰 나라죠. 그래서 신라의 문무왕이 당나라에 사죄 사절단을 보냅니다. 우리가 잘못했으니까 황제 폐하께서 한번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서 당나라한테 명분은 주고 실리는 신라가 다 차지하고, 그래서 나당 전쟁이 종료됩니다. 이게 뭘 얘기하느냐? 그 당시에 토본이라는 나라와 신라가 의도치 않은 합종으로 당나라에 함께 대항했기 때문에 신라가 살아남을 수 있었다. 삼한이 살아남을 수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한중일의 연행과 한미일의 합종, 이 두 개가 균형을 취할 때 우리가 신라의 토본과 같은 존재로서 우리한테는 러시아가 필요하다 하는 게 한미일의 합종의 사실은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 될 수 있습니다. 이 합종과 그 연횡이라는 말은 어디서 나왔냐? 옛날 중국에 귀곡 선생이라는 아주 깨우친 현인이 있었는데 그 제자 중에 서진과 장이라는 두 수제자가 있었습니다. 서진이 먼저 세상에 나왔어요. 그 서진이 세상에 나와가지고 중국 천하를 돌아다니면서 이 서쪽에 진나라라는 강한 나라가 있으니까 동쪽에 있는 위나라, 조나라, 연나라, 초나라 이 6개국이 힘을 다 합쳐서 합종을 해서 진나라를 대항해야 천하의 평화가 온다. 이런 주장을 해가지고 6개국의 총리 대신 인장을 한꺼번에 차고 6개국의 총리 대신을 겸한 사람으로서 바로 합종서를 제일 처음에 세상에 펼친 사람입니다. 근데 그 후에 장이가 또 나와서 아니야, 그렇게 해서는 천하의 평화가 오잖아. 진나라하고 연나라, 진나라하고 위나라, 진나라하고 한나라, 이렇게 강한 나라하고 약한 나라하고 아주 관계를 잘 맺는 연횡을 통해서 천하를 이렇게 안정시키고 평화를 되찾을 수 있다. 이 두 개의 학설이 서로 부딪힌 게 춘추 전국시대의 합종과 연횡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여기서 합종과 연횡이라는 이름을 따와서 한중일의 연횡과 한미일의 합종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그런 분이 있으시겠지만은 많은 우리나라 사람이 야, 우리 고구려의 고토를 회복해야 되잖아.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 분이 있는데 그거 안 됩니다. 왜 안 되냐? 우리가 고토를 회복할 수도 없으려니야. 지금 동북 삼성의 인구가 1억 명이 훨씬 넘어요. 거기다 내몽고까지 하면 더 많아. 그럼 우리가 고구려의 옛 고토를 다 회복하면 어떻게 되죠? 중국 돼버립니다. 중국 인구가 대다수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절대로 저건 되지 않는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자, 중국에 대한 꿈은 버리자. 14억 인구, 우리 지금 남북한 합쳐봐야 7천만밖에 안 되는데 절대로 중국에 대해서는 꿈은 버려야 된다. 그러면 극동 러시아 갖고 있는 극동은 얼마냐? 극동 러시아의 넓이가 630만 평방킬로미터. 우리 남한의 60배가 63배나 됩니다. 엄청나게 넓은 땅인데 인구가 몇 명이냐? 600만 명밖에 안 삽니다. 물론 북쪽에는 얼음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춥습니다. 근데 그 제일 밑에 연해주 저기는 상당히 살기 좋은데요. 블라디보스톡이 있는데요. 옛날에 저 북간도 일정 시대에 먹고 살기 힘든 조선 사람들이 가가지고 저기 처음으로 쌀농사를 도입하고 저기 많이 몰려 살다가 스탈린에 의해서 중앙아시아로 많이 소개가 됐죠. 그 연해주, 우리 조상들의 숨결이 있는 땅입니다. 옛날에 발해의 고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그런데 저기 넓이가 얼마냐? 남한의 한 배 반이 넘는 16만 평방킬로미터인데 인구가 200만 명밖에 살지 않습니다. 왜 저기 인구가 저렇게 작은가? 중국 사람 오는 거를 러시아가 막고 있습니다. 왜? 중국 사람들이 스물 들어가지고 자리 잡고 살면 중국 돼버리잖아요. 그죠? 일본 사람 들어오는 건 일본이 미래의 적이기 때문에 일본이 지금 북방섬 영유권을 주장하기 때문에 막고 있어요. 비어 있어. 갈 사람이 없어요. 우리는 협상만 잘하면
얼마든지 가서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가서 살지 않는 거죠. 물론 그렇다 그래서 저 발해의 고토를 우리나라가 뺏어서 우리 땅을 낸다, 그런 생각은 해도 안 되고 할 수도 없습니다. 러시아는 아직도 군사력으로 미국 다음 가는 수소탄과 원자탄을 제일 많이 갖고 있는 그런 강대국이에요. 우리가 저기 가서 코리안 러시안으로 저 땅을 개척하고 저기 가서 평화스럽게 잘 살면 결국은 우리도 좋고 러시아도 좋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우리아가 연해주 저쪽으로 진출해야 된다. 우리의 진출이라는 것은 러시아 땅을 뺏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가 러시아에 가서 생활터전을 삼고 함께 발전할 수 있는 한국과 러시아의 합종을 우리가 시도해야 된다. 그게 러시아에도 좋고 한국에도 좋은 길이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연해주 거기 춥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지구온난화 때문에 연해주가 점점 따뜻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 현대중공업에서 콩농장을 하다가 그것을 롯데에 팔았는데 10년 이상 적자를 냈어요. 왜? 농사가 잘 안 되니까. 최근에 와서 흑자로 돌아섰어요. 뭐가 달라졌어요? 지구온난화 때문에 기후가 좋아진 겁니다. 여러분, 지금 지구온난화 때문에 한반도는 서서히 아열대 기후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이제 대구 사과는 옛날 말이에요. 이제는 강원도 북쪽에 가야 이제 맛있는 사과가 나오고, 이제 앞으로 연해주에서 제일 맛있는 사과가 나오고, 우리 한반도는 아열대지구로 변해갈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저 연해주, 저 비어있는 땅, 중국도 못 들어오고 일본도 못 들어오고, 근데 우리가 가지 않는다는 것은 정말 가슴 아픈 일입니다. 이게 그냥 협력이 아니라 문명사적으로 보나 뭐 지정학적으로 보나 모든 점에 있어서 한국에도 좋고 러시아에도 좋은,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윈윈의 협력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한미러의 합종을 많이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세계 지도인데 이 미국 지도를 한번 보시죠. 미국 지도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동북부 13개 주, 조그만 그 주들이 몇 개 모여가지고 독립한 다음에 서쪽으로 대륙으로 넓혀 나갔습니다. 대서양에서 시작한 나라가 태평양까지 가서 지구상에서 엄청난 대서양과 태평양을 함께 품는 아주 거대 제국으로 발전했어요.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저 위에 보이는 알라스카를 샀습니다. 알라스카, 얼음덩어리, 저거를 왜 사? 러시아의 녹슨 냉장고, 이렇게 불렀죠. 그런데 지금 저기 석유와 가스가 엄청나게 묻혀있고, 그 다음에 지정학적으로 미군의 레이더 기지라든가 이런 기지가 저기 다 있습니다. 이제 알래스카는 미국한테 정말로 중요한 땅이 됐습니다. 저거 매입할 때는 국민들이 많이 비난했어요. 그 돈으로 국민 나눠주고 우리 잘 먹고 잘 살면 되는데 저걸 왜 사냐? 후손들을 위해서 샀죠. 그 혜택을 미국의 후손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의 지도자들은 저 위에 보이는 그린랜드를 살려고 그래요. 여러분 신문 기사에서 보셨죠? 트럼프가 사겠다 그런 게 처음이 아닙니다. 그전에도 살려는 시도가 몇 번 있었어요. 왜? 지금 지구온난화 때문에 저런 얼음덩어리 땅 그린랜드가 녹아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지금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 정말 세계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국가가 되기까지는 국가의 미래를 보는 비전을 가진 지도자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동북아 13개 주에서 프랑스로부터 루이지아나 중부를 전부 매입하고 서쪽으로 와서 태평양까지 나오고 알래스카를 매입하고 지금 그린랜드를 살려고 그러는 미국의 지도자, 이런 지도자가 후손을 행복하게 만드는 진짜 지도자다운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우리 동북아시아의 한국을 볼까요?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중국하고 일본 사이에 꽉 끼어 있죠. 숨막힐 지경입니다. 조금 더 자세히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 중국과 중국의 방공식별구역, 그 다음에 일본과 일본의 영해, 그리고 일본의 방공식별구역이 한반도를 호두 두 쪽처럼 감싸고 있습니다. 우리는 뚫고 나갈 구멍도 없어요. 숨도 쉴 수가 없을 정도로 중국과 일본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이라면 정말 다행이죠. 위쪽으로 연해주를 향해서 러시아 쪽으로 길이 열려 있습니다. 저 길이 뭐냐? 바로 앞에 말씀드리던 북극항로입니다. 4차 산업혁명의 중심축이 될 북극항로를 향하는 길이 우리한테 마지막으로 열려 있다. 저게 우리가
한중일의 연횡에 더해서 한미러의 합종, 한미 동맹의 새로운 동반자로 러시아를 초대해야 될 아주 가장 결정적인 이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죠. 그래서 제가 긴 강의 에필로그를 말씀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재미있는 이야기를 만들어서 여러분들한테 하루 즐길 수 있도록 이야기꾼으로서 이 자리에 온 게 아닙니다. 제가 학자로서 평생을 통해 가지고 이론적으로, 역사적 실증으로, 정책으로 어떻게 산업혁명이 뭐고 우리 문명이 어떻게 발전했으며 앞으로 4차 산업혁명에 성공해서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거를 제가 평생 연구해온 결과가 6권의 저서 산업혁명론 시리즈로 집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마지막으로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이 해주시지 않으면 아무도 해주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해주셔야 됩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하냐, 노블레스 오블레주, 지식인의 사회적 책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해주시면 되고 여러분이 해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을 영광스럽게, 국민을 행복하게, 그게 뭐냐, 4차 산업혁명입니다. 그리고 대외혁신입니다. 그리고 한미러의 합종입니다. 그래서 네덜란드는 한반도의 5분의 1도 안 되는 조그만 나라인데 한때 상업혁명을 통해 가지고 세계에서 제일 강력한 패권국으로 등장한 적이 있습니다. 영국은 24만 평방킬로미터, 한반도 22만 평방킬로미터하고 거의 비슷한 나라입니다. 별로 크지 않은 나라예요. 그러나 5대양 6대주를 지배하는 세계 패권국이 됐던 나라입니다. 산업혁명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영광스럽고 자랑스러운 역사를 만들어서 정말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서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주자 하는 말씀으로 오늘 강의를 전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